질적 연구의 기본적 과정과 자료 수집, 그리고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논문 결과를 기술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SF 소설과 공포 소설은 같은 글로 쓰여져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글의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마찬가지로 질적 연구에서의 글쓰기는 연구자의 특별한 감정 혹은 감성이 요구됩니다. 질적 연구 논문의 결과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가 끊임없이 리마인딩 해야 하는 것은 질적 연구의 특징들입니다. 양적 연구의 경우 평균과 표준 편차, F값, P값 등으로 비교적 선명하게 결과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질적 연구는 탐험 대상의 상황과 맥락을 현장감 있게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서술성이 대단히 강조됩니다. 연구자가 이야기꾼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질적 연구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맥락과 상황이 얽혀 있는 다원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과 상황은 서로 순환하면서 하나의 구조를 이룬다는 특징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적 연구 글쓰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가독성입니다. 양적 연구의 경우 함께 제시된 도표나 그래프를 등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반면 질적 연구는 오직 글, 그리고 그 글을 통한 이야기를 통해 상황을 전달해야 합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적 연구 글쓰기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스타일과 의미 전달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 기억나시나요? 질적 연구는 대상에 대한 태도와 관점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질적 연구가 존재합니다. 각각의 질적 연구는 지향하는 태도와 관점이 다른 만큼 글쓰기 스타일이 모두 다릅니다. 예컨대 민속 방법론에서 이야기하는 실천과 사례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실천은 그 의미가 다를 뿐더러 혹은 그 스타일도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적 연구자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질적 연구의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스타일에 부합되는 글쓰기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때 숙지한다는 것은 비슷한 유형의 연구들을 많이 읽어보고 그러한 뉘앙스, 그러한 이야기하는 스타일을 따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연구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가, 내 연구가 어떤 유형의 질적 연구인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현재 스타일의 질적 연구에 맞는 유형의 글쓰기, 그걸 통해서 전달하는 의미,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이 질적 연구 글쓰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첫 번째, 글쓰기 내내, 아니 연구 과정 내내 독자를 염두한 글쓰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말하지 말고 보여주라. 즉, 글로 그림을 그리듯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질적 연구는 말로써, 언어로서 그 상황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글로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주관들을 드러내주라. 질적 연구는 수많은 다양한 주관들과의 객관적 대화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대로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주관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바로 간주관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답이 살아있는 글을 쓰라. 다시 말해서 현장감이 살아있는 생생한 글을 쓰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질적 연구에서는 상황과 맥락에 대한 생생한 묘사, 그리고 그 묘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핵심적인 글쓰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질적 연구는 어떤 결과로 보여주는지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질적 연구 논문의 결과는 가장 하위 영역인 의미 단위에서부터 점차 깔따기 모양의 의미를 취합하여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구성 요소로 정의됩니다. 구성 요소에서는 분석된 현상을 압축적이고 상징적이며 은유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사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질적 연구 결과 제시는 양적 연구의 그것과 달리
예술적 속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예술적 속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은유와 함축, 그리고 해석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여기 여성 소방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경험 이해를 소재로 질적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제시되는 질적 연구 결과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2021년 여성 소방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이시연 박사의 논문입니다. 연구 결과가 대단히 방대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발췌하여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결과를 연구 결과에 이런 식으로 제시한다라는 것을 샘플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가장 하위 단위인 의미 단위, 그리고 그 의미 단위를 묶은 하위 구성 요소, 그리고 그 구성 요소를 대표하는 구성 요소로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의미 단위란 연구 참여자의 진술 혹은 관찰, 기타,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질적 자료 접근 방법을 통해서 드러난 동일한 맥락의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집합을 맥락적으로, 상황적으로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하나의 하위 구성 요소를 만들고 그 구성 요소들의 대표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위 구성 요소죠. 자,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단위,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성 비율이 줄어들어 오래 근무할 수 없다는 불안함을 항상 느낀다. 누가 그랬을까요? 바로 여성 소방 공무원이 직접 인터뷰 내용에서 밝힌 것입니다. 남성 상사들과 사적 친밀감을 쌓아갈 기회가 적어 승진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안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이것도 역시 여성 소방 공무원들이 실제로 진술한 내용입니다. 예컨대 남성 소방 공무원들은 끝나면 뭐 하죠? 예,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죠? 여성 소방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조직 내에서 과연 이 남자들 사이에서 내가 승진하고 계속적으로 이 직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항상 느낀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상위직 진출은 어렵고 현장직은 나이가 먹을수록 힘들기 때문에 정년까지 근무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하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 단위들이 묶여서 하위 구성 요소를 만듭니다. 바로 남성 위주의 조직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미래라는 하나의 대표성으로 의미 단위를 묶게 되는 것이죠. 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위주로 구성된 팀 체계에서 오는 어려움, 여성이기 때문에 조직 관계에서 관계를 맺는 어려움, 겉도는 것 같은 기분, 또 군대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근무하는 곳이 마치 군대 같다는 느낌, 계급의식이 강한 상명하복 구조, 바로 이런 것들이 소규모 남성 중심 팀에서 융화의 어려움, 경직된 유계적 조직 체계에서의 여성으로서의 어려움, 바로 이런 것들이 의미 단위를 대표해서 하위 구성 요소를 이루고 이 각각의 하위 구성 요소들은 최종적으로 조직 특성에 의한 스트레스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여성 소방 공무원들이 실제로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경험들은 이렇게 구성될 수 있고 이렇게 구성된 경험들은 결국은 조직 특성에 의한 스트레스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구나 라는 하나의 전체적인 경험 체계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성된 각각의 의미들은 하나의 지금 보신 것 같은 그림으로, 구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젠더 영역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겪어야 하는 젠더 영역. 그리고 여성과 남성 관계없이 소방공무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겪어야 하는 스트레스 영역.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이 영역들로 다시 이것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크게 봤을 때 내재적 대체와 외재적 조치를 통해서 개인적 스트레스 완화 전략과 사회적 스트레스 완화 전략으로 구분된다. 이것이 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것을 양적 연구, 즉 실험이라든지 혹은 설문지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문지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스트레스의 강도, 그리고 그 강도 때문에 겪게 되는
다양한 어떤 이 부차적인 종속 변인의 요건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표피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얇죠? 반면에 이렇게 알아낸 지식들을 우리는 심층적 지식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바로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자적 관점이 아니면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혹은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지식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의 결과는 대체로 새로운 연구 과제 혹은 새로운 연구 문제를 도출하는 데 대단히 유용한 그런 접근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구 결과까지 기술하였다면은 과연 내 연구가 잘된 연구인지 혹은 뭔가 잘못된 연구인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석박사 과정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논문 심사 과정에서 질적 연구를 하셨다면 논문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대단히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러한 평가 기준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의 질적 연구가 어느 정도 수준이 이상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의 논문 심사위원들이라든지 혹은 지도교수께서 논문 인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얼마나 질적 연구다운가? 과연 이 연구가 질적 연구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연구인가? 글쓰기가 혹은 연구자의 태도가 질적 연구다운가? 그리고 앞서 설명한 대로 과연 이 연구가 얼마나 엄격한가?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없는가? 그리고 연구 질문이 질적 연구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연구의 문답이 과연 질적 연구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연구 대상 혹은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과 세계가 과연 질적 연구를 통해서 깊이 있게 들어갔는가? 그리고 물질 빈빈에 충실한가? 여러분들 여기서 물질 빈빈이라는 것은 공자께서 하신 말씀인데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은 그 자체로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글은 그 의미를 담는 하나의 그릇에 불과하지 실제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연구가 글로 되어 있지만 본질을 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의 중증성 그리고 상황 정의의 다양성을 이 연구가 담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양적 연구와 같이 선형적이지 않고 복합적이고 맥락적인가. 그리고 연구자가 철저하게 자기 분석적인가. 즉 연구자가 간주관적 입장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질적 연구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질적 연구로서 인정을 받고 여러분들이 논문 인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그 질적 연구의 평가 기준이 대단히 다양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것을 압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공감적 타당성이다. 바로 질적 연구의 수준을 평가하는 그 다양한 기준들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결국은 공감적 타당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이 공감적 타당성은 질적 연구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질적 연구를 통해서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 혹은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 혹은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관점, 그 사람이 보는 세상,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 바로 이러한 것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질적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 그리고 존재의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 연구는 예술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우울한 날, 혹은 누군가 생각나는 날, 어떤 노래를 듣고 울적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어떤 사진, 어떤 그림을 보고 누군가를 떠올려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질적 연구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이유에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세상이 예술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질적 연구 도구, 질적 연구 세계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공감에 담겨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